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우리 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예방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도 안정적인 유류 공급을 통한 작전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해 민간 정유 공장을 활용해 민관군 합동 유류 인수 분배 훈련을 했습니다. 해군 군수지원함이 정유사 부두에 직접 접안하고 육군이 이동식 컨테이너 유류 탱크를 활용하는 등 각 군의 유류 수송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20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내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렸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왕 부장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하고 한중 관계의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시 주석을 만난 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 협력과 민간 우호가 단단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시 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에 맞춰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번 접견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받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시 주석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북한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습니다. 특히 을지 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20일 17시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시에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작전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민관군 합동으로 유류 인수 분배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6해공군 해병대가 각각 유류 인수 분배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군 군수지원함은 정유사 부두에서 직접 유류를 인수하는 절차도 점검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정유 공장입니다. 우리 군이 육상과 해상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UFS 기간 중 6해 공군 해병대와 정유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실시한 유류 인수 분배 훈련입니다. 울산 지역의 정유 공장 2곳에서 진행된 훈련. 목적은 민, 관, 군이 충무 계획과 군수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유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전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민간에 있는 이런 군수지원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군이 하나 돼서 협력된 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군수 지원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류는 전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평시에 우리 군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부대별 저장 시설에 보관합니다. 전시에는 충무 계획에 따라 군이 정유사에서 유류를 직접 인수하고 전투 부대에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번 훈련은 각 군이 다양한 인수 장비를 활용해 실질적인 유류 인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해군의 경우 평시에 민간 유조선이 정유사에서 유류를 인수해 각 함대로 지원하고 군수 지원함이 함대에서 유류를 수령해 먼 바다의 함정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군수 지원함이 정유사 부두에 직접 접안했습니다. 전시에는 민간 유조선 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해군 군수 지원함은 정유사 부두에서 유류를 직접 인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간과 군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해군의 군수 지원함이 전시에 유류 지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은 이동식 컨테이너 유류 탱크를 인수한 뒤 야전용 접절식 유류 탱크와 연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공군은 유조 화차를 이용해 유류 수송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해병대는 유조차로 유류를 인수한 뒤 화물선을 통해 서북도서에 지원하는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전시 초기에 유류 불출, 분배 이 차원은 방위 예비량을 어떻게 전방 부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가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의 양상은 국가 총력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민강군 협동하고 통합된 전력을 창출해서 전장에 투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합참은 민관군 협업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군수 지원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제 드론은 정찰 수단을 넘어 발전소와 같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육군 17사단이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군과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인 공조를 선보이며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샤헤드형 자폭 드론 2만 7천여 대를 발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4년 1인칭 공격 드론과 장거리 드론 등을 230만여 대 생산했습니다. 이 같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을지 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발전소 상공을 맴돌던 드론 2대가 자폭 공격을 감행합니다. 핵심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초동 소방대가 초기 진화에 나서는 사이 17사단 초동조치부대가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송을 실시합니다. 인천 소방의 최첨단 특수장비도 등장해 화재 진압에 힘씁니다. 또 다른 국면인 군집 드론 공격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육군의 대표 방공 무기 체계 천호가 드론을 무력화시킵니다. 군과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드론에서 떨어진 폭발물이 제거되고 용의자를 제압하며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훈련엔 17사단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과 소방본부 등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7사단과 같이 인천 전역에 대한 방어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대드론 방어라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해안을 경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이 지역 내 탐지 자산과 대응 전력을 연계하는 권역화 대드론 방호 체계를 실제 상황에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드론의 위협이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 군의 가용 전력 그리고 지역 내의 가용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군은 유관기관과의 실전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드론 한 대가 국가 핵심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국가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육군 52사단이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선 우리 군의 최신 폭발물 탐지 로봇 KR-1이 시범 운용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옥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육군 52보병사단이 지난 19일 UFS 연습의 하나로 민간 군경 소방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부대는 초동 대응팀을 활용해 인명구조와 환자 수송, 유동인구 통제 등 초동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러 발생 초기 신속한 현장 대응과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추가 드론 테러 상황에선 사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 투입돼 폭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화생방 물질을 식별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군 최초의 로봇 무기인 KR-1 폭발물 탐지 로봇이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KR-1 폭발물 탐지 로봇은 지난 3월 전력화된 무기로 원격 조종으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해 장병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테러 발생 초기부터 인명구조와 폭발물 처리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36보병사단이 적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핵 대량살상 무기 사후관리 통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공항 일대에 적의 전술핵 탄두가 떨어진 상황. 방호복을 입은 장병들이 오염된 버스를 제독합니다. 이어 소방관들도 함께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번 훈련은 원주시의 최초 피해 평가를 시작으로 우리 군과 경찰, 소방, 보건소 등 21개 기관이 함께 대피와 구조, 재염, 의료 지원과 복구, 재건 등 단계별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36사단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방사능 정찰과 낙진 오염 예측도를 토대로 피해를 평가하고 주민 대피와 구조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화생방대대 제독차와 화생방 정찰차, 에어텐트 샤워 장치를 설치해 오염된 인원과 장비를 제엄하고 세척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핵 WMD 공격으로 발생하는 사회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세부 과학과 절차 등을 보완 및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6사단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 완수를 위해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지원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습니다. 소방과 보건소는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복구 재건 단계에서는 사단 공병대대와 원주시 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사단은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통합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세부 과업과 절차 등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기지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기지방호 전력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에서 즉각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상황이 발생하자 특수임무반 장병들이 기지 곳곳을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신원미상의 인원이 부대 경계 울타리를 넘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지 방호 작전을 돌입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해군 3함대가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기지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3함대 기지방호전대 상황실 근무자와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반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소형 전술 차량과 기지 경계용 드론, 화생방 정찰차 등의 유무인 복합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침투 상황에 대비해 경계 시스템과 기지방호 전력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에서 즉각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장병들은 소형 전술 차량을 통해 예상 도주로의 차단선을 구축한 뒤 추적 끝에 침투 인원을 생포했고 함대는 침투 인원이 화학물질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화생방 지원대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며 추가적인 화생방 위협에 대한 대응 절차까지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해 기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각 분야의 국민 멘토를 만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멘토와의 대화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이 직접 진행한 국민 멘토와의 대화. 첫 번째 멘토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역임한 헌법학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출연해 헌법의 가치와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정신, 헌법의 가치는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이석연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최고의 헌법적 가치다. 이어 헌법 5조 2항을 인용하며 군은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나 법관의 책무나 국회의원의 책무나 어느 것을 봐도 헌법에서 그 의무를 신성하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군에 대해서만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군의 정신전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단순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장병의 군생활 의미와 함께 군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짚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군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복 입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독서와 법조인으로서 걸어온 삶,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법의 가치부터 군의 역할과 정신전력까지 국민 멘토와의 대화는 21일 저녁 9시 KFN-TV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또 KFN-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국제안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외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군은 중동에서 항공모함을 교대 배치했고 프랑스는 34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연내 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Can't tell you that. But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Are you expecting to meet with him later this year? Yeah, I will be. 다만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하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회담 성사까지 북미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이 중동에 도착해 작전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출항한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임무를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링컨함은 약 272일 동안 해상에 머물면서
장기 배치에 따른 승조원들의 복무 여건과 정신건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지 워싱턴함까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항모 전력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여 미국의 영내 전력 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미군의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CNN은 미 국방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쟁 발발 이후 미군 18명이 전사하고 7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군의 인명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비 증강 속에 프랑스 방산업계도 수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지난해 무기 수출 수주액은 212억 유로, 우리 돈 약 34조 5천억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해군용 라팔 전투기 26대를 주문하는 등 라팔을 중심으로 한 항공 분야가 전체 수주액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미사일 분야 수주도 전년보다 15% 늘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제품 고급화와 유연한 수출 정책을 앞세워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공병여단이 주둔지 복합 피해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통합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춘천소방서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건물 붕괴에 따른 인명구조와 잔해 처리, 전력시설 복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특히 신규 전력화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으로 위험 지역의 불발탄을 탐지한 뒤 폭발물 처리반과 연계해 안전하게 제거하며 무인 폭발물 처리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월성 원전과 포스코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1개 제대 140여 명이 참가해 드론 침투와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하고 드론 탐지 격추부터 화생방 정찰과 폭발물 제거, 테러 용의자 검거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며 민관, 군경, 소방관, 실시간 상황 공유와 통합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공군 1미사일 방어여단이 후반기 전투태세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병들은 교전 통제소와 발사대, 사격 통제 레이더 등 미사일 방어 작전 장비를 야간에 전술 진지로 신속히 전개하며 24시간 즉각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는 방공훈련과 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병행하며 실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방일보 박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 마지막 날인데요. 각급 부대 장병들이 훈련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육해공군의 군수 전투 지원 훈련 현장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군수 전투 지원이라면 전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투를 계속하려면 장비와 타약을 제때 공급해야 합니다. 고장난 장비도 신속하게 고쳐야 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군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각 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네, 전시 정비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민간 헬기도 동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헬기 산업 동원 및 출입 보급 훈련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장비가 고장나 정비 인력과 부품을 빠르게 보내야 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민간 헬기를 실제로 동원했습니다. 현장에서 장비를 고치는 근접 장비관과 정비자들을 헬기에 태워 전방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네, 전시에 민간 헬기를 동원한다. 네, 여기서 인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전체 과정을 이번에 점검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비 부품과 물자를 얼마나 실을지도 먼저 확인을 했고요. 지상 작전 부대와 헬기 사이의 통신망도 실제로 연결해 봤습니다. 부대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정비 지원 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헬기의 동원 물자를 싣는 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육군 종합정비창 헬기 동원 정비 지원 물자 보급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해군 훈련이네요. 해군은 기존 군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했다고요. 네, 해군 이함대는 대체항을 이용해 함정에 탄약을 공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기존 군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훈련은 작전 중인 유도탄 고속함이 대함 유도탄을 긴급하게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무기지원 대대는 대함 유도탄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의 호송을 받아 대체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체항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대함 유도탄을 함정에 실은 뒤 군사경찰은 탄약을 옮기는 등 경계작전에도 매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적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리고 탄약을 내주는 단계부터 육상 수송과 경계, 함정 적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 겁니다. 네, 해군은 전시에 탄약이 모자란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했군요. 마지막으로 공군 훈련 소식도 있네요. 전시에 민간업체 군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네, 공군은 민간업체가 보유한 수리부속을 군이 직접 넘겨받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곳은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인데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즉 PBL 업체가 전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네,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이 PBL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PBL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민간 업체가 군 장비의 부품 공급과 정비, 기술 지원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공군은 이런 경우에도 군수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리부속 인수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네, 훈련에서는 실제로 어떤 수리부속을 인수했나요? 네, 경남 사천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보유한 수리부속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T-50계열 항공기에 사용되는 수리부속 약 1,900종입니다. 이어 경북 구미에서는 하나시스템과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천국 수리부속 20여 종을 대상으로 훈련했습니다. 네, 많은 기업이 참여했네요. 이번에 수리보석을 인수하는 방식도 기존과는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3훈련 비행단이 수리부속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각 기지에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기지에 필요한 품목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악했습니다. 네. 해당 부속도 각 기지로 지적 보냈습니다. 이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8전투 비행단도 새롭게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천공 수리부속은 공군 1 미사일 방어여단 해운 정비대로 옮겼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을 고려해 수리부속을 더 빠르게 인수하고 배분할 절차를 확인한 겁니다. 네, 전체적인 훈련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번 훈련은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군수 지원 공백을 대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시에는 군항이나 정비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민간업체의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때 보낼 수 있는지를 중점을 뒀고요. 각 군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반영한 뒤 앞으로도 더욱더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박상원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KFN 뉴스 2부 대담에서는 40년 자주국방의 염원이 담긴 전작권 환수를 조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작권 환수의 의미, 필요성, 환수를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과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사업학과 강원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그리고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담에 앞서 주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통령님 발언을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용어 부분에서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권 환수냐, 이양이냐, 전환이냐, 또 회복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같이 쓰이고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넘겨줬던 것을 다시 받아오는 거니까 주체적인 관점에서 환수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양이겠죠. 한국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요. 또 제3자적 입장에서 또는 중간의 입장에서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걸 봤을 때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이 가장 적극적이고 적절해 보이고 전환이라는 표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전작권을 당연히 이제 주권 국가로서 갖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니까 그 정상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작권 환수 또 회복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전작권 환수가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전작권 환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또 미국과의 어떤 협상, 소통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엔 이제 손뼉을 치듯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 사실은 이제 일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조합이 전작권 전환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역대 경험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작권 전환이 굉장히 진전이 되고 합의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보수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연기가 됐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예전에 노무현, 부시 행정부랑 유사하게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전작권 전환에 좀 더 의지를 가진 또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그런 행정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전작권 환수가 돼도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준비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작권 환수가 최근 몇 년 안에 나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제기됐고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군의 준비 상태는 충분히 이미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한미가 2012년 4월 17일 날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죠. 다른 변수가 없었으면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전작권을 돌려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수 정부에서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가 된 건데요. 그때를 회고해 보면 오히려 미 측은 2009년에 전환하자라고 우리한테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은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갖자 그래서 12년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군이 조금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은 그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동맹이 유지되니까 그런 거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바도 있고. 근데 이런 논의가 됐던 것이 벌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도 20년이 더 흘렀거든요. 네. 지금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나 준비 태세가 그때에 비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라는 거는 없지만 군사 준비 태세나 역량에 있어서 한국군이 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췄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군이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한미가 2020년쯤에 전자권 환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강은호 교수님, 이 의미 보셨을 때 현재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환수 조건의 충족의 수준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94%의 의미를 지금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에 이미 한미 간의 환수를 위한 충족 수준이 90%는 이상은 도달했다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력 증강을 해왔습니다. 감시 정찰 자산이나 정밀 타격 체계나 지휘 통제 통신 체계에 대한 전력 증강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보다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권 전환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정교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잘할 수 있느냐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군사정찰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 등의 감시 능력 확보가 전자권 환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 확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시 정찰 능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사실은 8인만 쓰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보여야지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돼서 사실 감시 정찰만 나오면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미국하고 비교해서 이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만 보더라도 이 정보 자주화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초임 사무관 시절인데 백두금강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백두산까지 듣고 금강산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정보와 신호 통신 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그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정보 자주화를 이루었다. 이미 그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2010년에는 우리가 미군의 최첨단 정찰 위성, 정찰 무인 고고도 글로벌 호크를 이제 구매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한반도 전역을 수시간 단위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도 5기를 지금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량에 있어서도 끌어올렸다. 우리가 최강 미국과 비교하니까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해온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 준비가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도 4.25 사업 2를 진행해서 이제 24시간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감시 정찰 능력이 이제 확실하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화력 측면에서 이제 정밀 타격 측면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 등의 이제 능력 강화가 전자권 환수의 또 핵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든가 KMPR 이런 거를 실행하려면 저희가 또 화력이 강하게 필요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전력 증강 사업 자체를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장까지 하면서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 방산을 향해서 세계 모든 언론들이 K방산,
그리고 K방사는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평가해 주는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비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정밀 타격 무기체계가 그에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나라든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완벽한 수준의 군사력대 밑에서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파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운용 방식이 전환일 뿐이잖아요. 한미동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력 전체에서 누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사회자님 말씀하신 어떤 타격 체계 관련해서는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조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완벽한 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적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재래식 전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할 때마다 전환 조건이 추가된다거나 또 그렇게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전자권 환수가 좀 계속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회자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전력 증강 관련해서는 짚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측면에서 대비 태세가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하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똑같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계 최강의 위군도 이지스 함이라고 하는 최고 성능의 함정도 바다에서 가다가 전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일종의 풀리니까 끌고 가서 견인을 당해서 고쳤다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네네. 자, 어느 나라든지 전력을 100%라는 전제를 놓고 들이대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새롭게 등장한 어떤 위협들은 이거는 그걸 막아도 그다음에 또 위협이 나타나요. 창과 방패 싸움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만이 전자권이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런 위협들이 등장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거에 대한 어떤 민감한 어떤 반응 정신, 자세 이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전자권 전환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능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 스스로 우리가 기획하고 대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각군 6회 공군과 합참에 있는 기획 장교들이 그에 대한 대비하는 그 전력전강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젊은 장교들의 민감도 아주 출중합니다. 기술 발전 흐름이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절대 눈 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 합청에 신속하게 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전자권 전환과 사실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우리 전력 증강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갖춰야 할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별개해서 볼 수 있다. 그럼요. 별개로 봐야죠. 네. 그렇다면 전자권 환수를 조건 충족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는 일선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 박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시점을 정한다고 하는 그거를 위한 노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대응 준비를 준비할 요건을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네. 전자권 전환이 됐을 때 더 강한 강군이 된다. 네. 전력 증강 측면에서도 전력 증강 전체를 균형 잡히고 그러면서 우리만의 필요한 자주국방의 모습을 만드는 데에도 전자권 전환이 됐을 때 훨씬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다. 조건이 갖춰졌냐라고 지금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이 전자권 이 환수 추진될 때는 노무현 정부 때요.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때 조건에 기초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합의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뭐 천안함 사건 나고 뭐 이러면서 좀 늦추자고 우리가 제의해서 3년 늦췄습니다. 그때도 시한을 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뭐 조건에 기반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건에 기초한 프레임이 나온 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원래는 사실은 어떤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향해 달려나가는 방식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그런 논의가 그렇게 뭐 꼭 적절한 건 아닙니다. 이미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많은 진전이 있고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뭐 시안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지금 국방부가 목표하는 대로 이번에 SCM 하면은 이제는 로드맵을 좀 내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 목표는 이제 우리가 전환 시점은 이 정도로 설정한다라는 것을 양국 국민들한테 내놓을 정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 시안, 목표 시안을 공식화하는 것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의 정보, 정찰, 증원 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미의 협력 체계에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틀 협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미 동맹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시에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관련해서는 어떤 누수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을 하는 정보 전력, 그 정보 자산이나 감시 자산을 통해서 오는 정보 내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일단은 집단 방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나토의 경우에도 한 나라가 다 책임지질 않아요.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운영하잖아요. 한미동맹은 그보다 더 결속력도 좋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훈련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런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전작권자하고 이건 무관한 사안이다 이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서 전력 공강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한미 간 상호 운용성도 깊게 고려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미 간의 연합 전력으로서 작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를 깊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보 교류와 교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작전의 여기까지 문제없게 하는 부분을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할 때도 깊게 본다. 지금까지도 봤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토의 결성에 견주하여서 저희 전작권 한수를 또 빗대어 주셨고, 또 전작권 한수가 결국 한미동맹 파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전작권 한수가 거의 40년 가까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군사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전작권 환수는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판단과 준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인 결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거론된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 대선 때 노태우 대선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취임 후에 이걸 추진했다가 결국에는 평시작전권만 환수하는 것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반의 환수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왜 평시작전권만 반쪽만 가져왔느냐, 시기상조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진보 보수 언론 막론하고 2000년 이전에는 전시작전권도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도배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부터도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진짜 40년이 흘렀나요? 그런데도 아직도 시기상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 회고록에 그렇게 썼어요. 주권 국가로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뭐 부끄럽다든가 어떤 군사적 주권의 이제 당위성 차원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사실은 우리 스스로 전쟁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전력 증강을 하고 군 구조를 설계하고 군사 전략을 생각하고 이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만 더 많이 갖는다고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완결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 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한미 연합 전력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과제입니다. 네, 결국 충분한 준비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지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의 의미와 배경과 필요한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강원호 전북대학교 첨단 방위사업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에는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 높은 무더운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중서부 지역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으로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계룡은 2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광주는 35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